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 매주 토요일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모여서 한 주간의 뉴스들을 정리하고 한 주를 전망해봅니다. 뉴스토마톡.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전현주입니다. 먼저 저희가 좀 기술적인 문제로 시작이 좀 늦어졌는데요. 그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 중에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주용, 김태현, 차철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힘도 없고 좀 축축 처지는 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가 오긴 했는데요. 네, 뭐 반갑고 비타민 같은 비고 또 비 맞으면 되게 낭만적일 것 같은 비가 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까 뭐 댓글에 보니까 네. 내란에 있는 뭐 이런 안 좋은 점이 다 싹 쓸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네. 이번 비로 인해서 어제 파면도 됐고 네.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앞에 토마토 놔주셔가지고 소품도 이제 준비가 소품도 됐거든요. 준비가 네. 네, 분위기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활기차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제였죠.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윤석열 씨는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이 8대0 만장일치로 파면이 됐는데요. 우선 파면이 결정됐던 순간을 영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대한민국을 내란 속에 윤석열 씨가 파면되자 탄핵 인용을 기대하며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승리했다고 외쳤습니다. 비상행동은 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시민결의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나오자 시민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웃는 얼굴로 환호하는 시민들 사이로 오열하는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사회자에 의해 주권자 시민이 승리했다는 구호도 울려 퍼졌습니다.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연단에 올라 응원봉과 깃발 정신을 잊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사회 대개혁을 완성하자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오는 5일에도 동십자각에서 사회 대개혁을 위한 집회 겸 승리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탄핵에 반대해온 아스팔트 보수는 침울해졌습니다. 대국본과 자유통일당은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윤 씨의 파면이 선고되자 좌중은 말도 안 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극우들은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인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광훈 사랑자율교회 목사는 윤석열 지지율이 50%인데 헌재가 국민 지지를 무시했다며 3천만 명 이상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달라 헌재 결론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네, 다시 봐도 약간 좀 소름이 돋는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영상 다시 보고 왔고요. 또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좀 많은 시민들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굉장히 신나는 모습도 보였던 것 같아요. 세 분께 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좀 어땠는지부터 네,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헌재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부터 네. 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계속 찌라시 뭐 밖으로 기각될 거다, 뭐 기각이 이미 했는데 민주당에서 요즘에 조용한 이유가 최근에 선고일 잡힌 이후 조용한 이유가 네. 탄핵 기각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진짜 많았죠. 개인적으로는 인용이 될 것 같다. 인용을 확신했지만 계속 이런 찌라시 밖들을 볼 때마다 약간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뭐 문영배 헌재수장 대행이 계속 결정문을 낭독하는 걸 보면서 들었을 때 인용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끝에 이제 시간을 보고 이제 11시 22분인 걸 네. 보고 이제 주문을 했잖아요. 그런 거 파면한다고 했을 때 드디어 파면됐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여러 방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도 뭐 인용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계속 하는데 대부분 다 주문하면서 인용됐다라고 하면서 다들 막 축하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일치가 나왔잖아요. 네.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는데 분명히 어제 이제 11시 22분 직전까지도 다들 엄청 불안해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방송도 그렇고 지지난주 방송도 그렇고 매번 저희는 8대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8대0 외에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 저희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도 그렇고 워낙 이제 지라시가 많다 보니까 네. 어떻게 8대0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너 어떻게 확신하냐, 네 희망사항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그 결정문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결정문 내용은 저희가 얘기했던 그 상식적인 내용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뭐 정치부도 그렇고 사회부도 그렇고 뭐 모든 부서에서 인용에 대한 기사도 써보고 기각에 대한 기사 다 준비했어야 됐거든요. 네. 기각 기사를 못 써요. 기각 기사를 쓸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이제 저희 정치부에서 그 비상겸 당일의 영상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그 증거들만 보더라도 헌법재판관들도 절대로 기각이나 각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8명이 나이스하게 이제 발등에 나왔던 거고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취재하고 있을 때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헌법재판소에 앉아 있는데 광화문에 있는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공 상태 아니었나요? 그 진공 상태였죠. 네. 네. 그 근처에 150m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게 했는데 네. 제가 광화문역부터 이 안국역 헌법재판소까지 걸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네. 근데 소리가 그 파면한다라는 소리가 이 헌법재판소까지 뚫고 들어오는 데는 몇 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율이 이렇죠. 그만큼 네, 사람들의 환호가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 그럼요. 있겠네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아침마다 오늘인가? 를 이제 그만해도 된다. 약간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상계엄을 이제 내란 그걸 한지 이제 123일 만에 결론이 났고 또 이제 대통령실 맡은 지 1059일 만에 파면을 당한 건데요. 저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 그리고 답안지 같은 판결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당연한 결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가슴을 좀 졸이고 있었어요. 당시에 저도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에 앞에 앉아 있었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11시 22분이 되는 순간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환호와 이제 발구르는 소리 건물이 좀 울릴 정도로 그랬고 국민의힘에서는 진짜 한숨조차도 나오지 않고 정말 침묵이 장기간 이어졌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 어쩔 수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승복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네. 됐으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제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이 나는 기각이야 5만 원 걸게라고 얘기하셨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치부 그래서 받으러 가야 기자들? 되는 거 아니에요? 받으러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조만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 댓글에서도 뭐 혼자 집에서 박수 쳤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헌법과 국민의 승리다. 또 간만에 잠을 좀 푹 잤다 이런 댓글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조금 어젯밤에는 좀 그동안 눌려왔던 이런 불안감을 좀 씻어내고 좀 편안한 밤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전 태연 선배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 계셨잖아요. 네. 또 윤석열 지지자들의 반응은 좀 없었나요?
정말 거짓말처럼 윤석열 지지자들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많던 예. 세력들 어디 간 거죠? 아니, 헌법재판소 앞에 이게 진공 상태가 됐다는 게 네. 앞에 경찰차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들어가는데도 4번, 5번 이상의 신분 검사를 했는데 네. 이 광화문 그 근처에는 이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걸어오는 동안에도 거의 축제 분위기였고 끝나고 나서도 축제 분위기였는데 제가 어제 헌법재판소 주변을 일부러 한 30분 정도는 계속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윤석열 지지자들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서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이제 그 윤석열 씨 측에서 이런 걸 우려해서 좀 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나락에서 더 나락으로 가는 행위이고 자멸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일부 버스 뭐 유리가 깨지고 이런 정도는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뭐 큰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심지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국회로 좀 이동해서 저 그때부터 사실 좀 긴장하긴 했는데 다행히 좀 이제 뭐 특이한 상황이 없었고 또 복귀 집회도 준비를 사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다 취소했으니까 생각보다 조용히 넘어가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계셨고 또 국회에 계셨고 저는 광화문에 있었는데 사실 저도 되게 불안감이 컸거든요. 이 탄핵 반대 세력에 이제 퇴근 못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생각보다 순조롭고 다행히도 유혈 사태 없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결정문은 사실 저희가 찬찬히 뜯어보지 않아도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결정문 대신에 저희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윤석열 씨가 이 파면 결정이 나고 나서 약 2시간 반쯤 뒤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을 좀 살펴보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생각보다 좀 순순히 좀 인정을 하고 물러났던 조금 저자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입장을 딱 보고 생각했던 네. 게 이게 일반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게 일반 국민들 대다수는 이런 기대를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를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한 게 지지자들을 위한 발언이었고 그리고 탄핵을 당한 이제 파면을 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 대한 사과와 그리고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엔 끝까지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헌재 판결에 존중을 한다는 입장을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네.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다 냈단 말이에요. 네. 헌재 판결 겸허히 수용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당사자인 대통령조차 이런 메시지를 안 나왔다는 게 대통령의 자질, 뭐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인지에서 윤석열 씨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파면 당하는 그 당시에 끝까지도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좀 이제 비슷한 입장인데요. 받아들이지 오히려 못한 거 아닌가. 즉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메시지가. 네. 정치권에서는 다 즉시 메시지가 나왔는데 비상계엄을 해제했을 때도 2시간에서 3시간 뒤에 이제 메시지가 나왔고 이번에도 2시간 반 뒤에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기각을 기대하고 계셨던 건지 그리고 이 메시지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극우 지지자들을 좀 이제 그 세력들을 좀 이제 포섭하려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앞으로 뒤에서 또 이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아닌가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간단하게 좀 짚어봐야 될 인물이 저는 이분의 발언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탄핵 반대 집회 나가고 또 윤석열 씨 직무 복귀를 누구보다 앞서서 희망했던 인물인데 파면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는 나 이런 결과 예상했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뭐 두 분이신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뭐 하루 만에 이렇게 한 건데 지금까지 왜 그러셨어요? 좀 이거를 진짜 탄핵을 막아보려고 하신 건가? 네. 기각을이나 각하를 좀 전망한다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네. 그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이제 직무복귀도 예측해 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진짜 자기가 그러면은 혹시 기각이 돼서 뭐 윤석열 씨가 복귀를 혹시 했다면은 자기가 일정 부분 이 부분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무언가 당내에서 하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나. 뭐 예를 들면 서울시장 이런 얘기도 출마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자기 이득 때문에만 그랬다면은 정말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지점이죠. 어제 그 맥락을 좀 살펴보면 탄핵을 찬성해선 안 됐다. 왜냐하면
탄핵 찬성을 하고 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예요. 맥락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탄핵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이 판단이 나온 거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못 가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까지 못 가게 했어야 됐는데 가게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탄핵이 된 거다, 파면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 뭐 당연히 뭐 이런 발언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지지하셨겠지만 대다수의 몰랐던 분들은 이 다시는 지지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상 이 발언은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하는 경고성 발언이, 그러니까 비판적인 발언이기도 한 거죠. 너네가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윤석열 헌법재판소에게 판결이 맡겨지게 됐고 결국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까지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내에서 당내에서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동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내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향후 대선까지 일정을 봤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탄핵 찬성 반대를 두고 갈등이 쉽사리 사그라들지는 않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대선 일정 말씀해 주셔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면 윤석열 씨가 파면이 되면서 이 자연스럽게 눈은 이 조기 대선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이내에 대선 일자를 선고해야 합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이 가시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씨 파면을 결정하면서 장미 대선이 현실화됐습니다.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장미가 피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히면서 조기 대선은 공식화됐는데요. 대권을 향한 여야 잠룡들의 대선 레이스도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선 구도는 이재명 대 반이재명으로 그려집니다. 강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선에서 비명계 인사들과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어야 하는데요. 다만 탄핵 심판론에 따라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유정입니다. 네, 벚꽃 대선이 될까, 장미 대선이 될까 이런 말이 나왔는데 사실상 벚꽃은 지나고 장미 대선이 지금 피고 있죠. 장미 대선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선거일이 6월 3일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어제 또 SBS 단독 보도로는 또 8일에 대선일 공고를 한덕수 대행이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조만간 국민에 열어서 이제 의결을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거를 공지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 자리가 부재인 상황이니까 당연히 할 거라 생각하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제 법령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 취임 전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에서 발생한 대통령 기록물 등이 이제 기록관으로 옮겨져야 되는데요. 일부 중요 기록물은 이제 지정 기록물로 분류됐고 15년에서 30년까지 비공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정 기록물을 정하는 주체가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만약에 12.3 비상계엄 당시 관련해서 이런 기록물들이 지정 기록물로 비공개가 돼버린다면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이 지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선고는 바로 결정하지만 이 지정 기록물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적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의총에서 김기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대통령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국민의힘에서. 네. 그래서 뭐 향후 10년간은 우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뭐 국민의힘의 주요 대선 주자들은 예를 들면 뭐 오세훈, 뭐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죄송합니다. 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명태균이 된 상태라 사법 리스크라는 문제에서 피해나가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문수 장관 자체로 지지율은 많이 나오지만 높게 나오지만 이분을 대선 주자까지 밀고 나가기에는 당 내에서도 이제 회의적인
그 시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최상목부터 시작해서 이복현 뭐 이런 이름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선 주자로 나올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인식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철우 시장이죠. 경기도지사 죄송합니다. 이철우 지사가 지금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철우 지사가 나간다는 걸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별다른 관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대선 주자,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서 뭔가 흥행을 하려면 들고 나올 만한 아젠다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냐? 이재명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아젠다나 정책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두가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한 욕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국민의힘의 경선이 아니에요. 그냥 경선이 필요 없는 민주당의 그 흥행을 위해서 이재명만 외치다 끝나는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저는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의총을 3시간 가까이 또 진행을 했는데 윤석열 씨랑 관계 설정 어떻게 할지 결론을 못 내리고 끝났거든요.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승복을 했고 받아들인다고 했음에도 윤석열 씨는 우리가 손절을 할게 아니면 손절하지 않을게 물론 결정은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결정을 하루빨리 내렸어야 조금이라도 좀 조금이라도 뭔가 좀 좋은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 먼저 할 텐데요. 홍준표 시장은 뭐 다음 주 중으로 사퇴하겠다 이런 발언도 하고 있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뭐 사실상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누가 될지 좀 당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가 좀 있나요?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친명태균, 오세훈 이제 시장을 좀 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제 윤석열 측에서 들은 얘기인데 쌍권이라고 하죠. 권성동,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이 선택한 게 오세훈 시장이라는 얘기도 또 나와요 일각에서. 근데 다만 윤 측에서는 이제 상당히 고민이 있을 거예요. 사실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씨가 이제 사실 가까운 관계도 아니고. 뭐 과거에 보면은 이제 김기현 의원도 대선 출마를 원했었고 또 의외로 나경원 의원의 역할론도 부각되는 상황이라서 또 이렇게 된다면은 비대위원장과 또 이제 지도부와 또 윤석열 씨와 이제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제가 들었던 내용은 뭐 항상 자주 나온 얘기는 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영입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또 이준석인가요?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윤 씨 측 관계자가 또 어떤 얘기를 했는데 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좀 다 이어져 있어서 이분들로 해가지고 이준석과 함께 좀 국민을 영입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좀 자기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후보가 될지는 누가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중도 확장력이 있는 후보가 필요한 건데 다 이제 보면은 홍준표 시장, 김문수 이제 장관도 이제 사실상 리스크도 있고 또 이제 중도 확장력 한계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이런 복잡한 구도 속에서 누가 될지는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방송 때부터 항상 하던 얘기가 국민의힘이 사실상 대통령이 파면한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승리하기는 지금 어렵잖아요. 어떤 일반 국민이라면 대선 파면당한 대통령이 배출한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나오게 된다면 만약 그 대선 후보가 만약 대선 승리해서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내부에서 대선 승리를 생각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권을 염두에 둔 대권 행보를 벌일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2017년 대선 때도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당권을 홍준표 지금 현재 대구시장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로드맵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후보들이 경선에서 높은 득표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난번 대선 때 보면 당원 70%, 여론조사 30%였단 말이에요. 당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원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경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당원들의 대다수는 당원들의 대다수는 현재 탄핵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내는 후보들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제가 이제 좀 그 메시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뭔가 되게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야 될 메시지는 뭐 윤석열 씨가 이제 파면된 그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명쾌해요.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한글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읽어보고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내부 그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부합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씨와의 관계 설정이라던가 아니면 그 내란 여태까지 동조했던 것들 다 그냥 일단 두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그리고 이런 내란 동조 세력이 더 이상 내란을 동조하지 않는 사회가 됐구나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란 동조를 했다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정당에서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뒤에도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란을 동조하고 있는 건가? 옹호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윤석열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누가 한 명이라도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했다면 네. 기사는 당연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 1인 뭐 누구 아니면 누구 내란 면허증 발급 뭐 이런 얘기들로 기사가 네네.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내란 면허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있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새로운 후보를 내고 싶고 뭐 정치적으로 어떤 그 생명을 연장하고 싶으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당 차원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네. 이상적인 건 그거지만 사실상 지금 행태를 보면 그러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권을 염두에 둔 거라면 또 이 친윤 후보가 또 다시 또 이제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씨가 이제 물 밑에서 누군가를 지원 유세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어쨌든 친윤이 아직까지는 이제 주류이기 때문에 친윤 후보를 내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친윤도 멀윤도 아닌 애윤, 이제 애매한 윤석열 세력이 좋다. 저는 제일 좋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탄핵 국면 동안에는 당연히 60일간의 짧게 이뤄지니까 거리두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그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친윤에서는 정말 무리가 있을 거고 머리윤이면은 또 당내 세력이 이제 무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반 이재명 전선을 노리면서 중도 확장을 좀 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근데 1강이라고 하는 게 뭐 김문수 장관이라고는 하지만 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고 이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아직은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경선룰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경선룰 언급해 주셨는데, 그나마 이제 중도 확장성이 국민의힘 내에서 있다고 불리는 분들은 조금 이제 민심의 반영비를 더 높이자 약간 이렇게 주장할 것 같고, 반면 이제 친윤 쪽에서는 좀 이걸 낮춰서 아니다 오히려 좀 당원 뽑아서 우리 후보 뽑는 건가 그럴 가능성도,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윤석열 씨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결국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어서 네. 이 결론부터 조속히 돼야 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거 좀 보입니다. 저희가 한 인물만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죠. 굉장히 어제도 조용했던 것 같아요. 페북 하나만 조금 늦은 시간에 올렸던 것 같고,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페이스북을 좀 늦게 낸 네.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결국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면 친윤 대 한동훈의 싸움이다라고 보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볼 때는 이미 8명의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 민심이 파도가 너무 세서 결국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처음부터 내란에서 반대한 한동훈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도 그나마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한동훈이고 비록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도 중도 확장성이 높지만 이분들은 당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나서서 반대했던 사람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다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중도 확장성 때문에 대선에서 그나마 싸울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07년 대선이 생각났거든요.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있었는데 이명박 후보는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비호감 있는 후보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상당히 큰 격차로 패했거든요. 네.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맞서서 차별화를 했던 후보였어요. 근데 정동영 후보가 그렇게 크게 했던 이유는 물론 이제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과도 있었지만 네. 그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일부 야권 지지층이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에 나왔을 경우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중도 확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친윤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한동훈을 뽑기 위해서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정말로 비고 이재명이 되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도 네. 그렇다면 한동훈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동훈은 좀 찍기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투표에 장이 안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투표라는 거는 정말 이 사람을 찍고 싶어서 신나서 나가야 되는데 네. 한동훈은 탄핵에 직접적으로 내란 혐의라고 윤석열을 지적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투표율에 있어서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너무 일찍 나왔다. 책도 너무 빨리 냈다. 네, 책도 너무 빨리 냈다. 뭐 책은 낼 수 있는데 좀 빨리 나온 게 아닌가. 원래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퇴하고 나서 1월 말에 복귀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2월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판했는데 사실은 이제 친한계에서도 복귀를 지금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워낙 좀 되게 나가고 싶어 했다고 하고 또 그래서 1월에 원래는 말에 바로 나오려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만류가 있어서 2월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의 이제 탄핵 결정이 늦어지면서 더 오히려 이제 당내에서는 입지가 좁아진 거고 사실 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라면은 어쨌든 메시지를 내긴 내야 될 거. 침묵하면은 결국엔 침묵하나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텐데 페이스북 메시지 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고민하고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쓸 거예요. 어제 낸 메시지도 보면은 뭐 잘된 결정입니다. 뭐 아니면은 뭐 못된 결정입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 말이 없이 좀 되게 추상적으로. 네. 그러니까 약간 해석을 이제 맡긴 약간 그런 거잖아요. 어제 내 메시지 봤어. 그걸 제목 잡기가 어려운 메시지. 이거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원론적인 내용만 써놔갖고.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어쨌든 이제 씌워지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이 방법 찾고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이 됩니다. 저는 한동훈 대망론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본인은 뭐 부정할 수도 있고 한동훈 계 의원들도 뭐 그런 정치인들은 다 부정할 수 있지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결국 윤석열의 그 비호거든요. 후광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발광체였던 윤석열의 반사체 한동훈.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자립하려고 했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참패하고 사퇴했다가 다시 당대표로 돌아왔는데 당대표로 돌아와서도 별다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근데 또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다 기회를 달라고 하는 명분도 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동훈 대표 갖고 있는 상징성이 없어요. 그냥 검사 정치인이 어떻게 나라를 망칠 수 있는가, 어떻게 국정을 망쳐나가는가를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보여줬는데 그 인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의 어떤 어젠다도 없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 기사화가 되는 건 이재명 대표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욕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정치인을 우리가 왜 거론을 하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27일에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시간표를 이미 짠 것 같은데요. 사실상 뭐 이재명 대표는 뭐 다음 주 초쯤에 대표직을 사퇴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캠프도 계약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사퇴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이미 다 이제 좀 만반의 준비를 갖춘 건데요. 어쨌든 물밑에서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방점을 찍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60일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속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만간 이제 경선이 이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경선이냐 추대냐 이제 또 말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도, 네. 근데 저는 추대보다는 그래도 경선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단순히 추대라면은 당연히 비명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중도 보수다라는 발언 하나에도 비명계가 되게 이제 공격을 했었는데 경선을 해야 비명계가 스스로 참가한다 안 한다를 결정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경선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미 몇몇 후보들도 다 그 캠프를 가동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경선이 이제 과연 어차피 뭐 어대명 어차피 후보는 뭐 이재명 약간 이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선 자체 흥행 자체는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경선을 희망하고 있어요. 예전에 지난해 당대표 선거 때도 그때도 추대냐 거의 이재명 대표 혼자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했었는데 김두관 전 지사가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경선이 성립이 됐잖아요. 이번 대선 경선 때도 아무래도 경선을 해서 조금 이재명 대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당 통합 메시지 이런 걸 좀 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파면은 됐지만 사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고 저희는 좀 미래를 또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씨가 4일 전격 파면됐습니다. 윤 씨가 정치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윤 씨와 권력의 공동 운영자였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 다수의 의혹 정점에는 늘 김 씨가 있었습니다. 그간 윤 정부는 김 씨 방탄에 몰두하며 야권의 공세를 차단해왔습니다. 뒷배에는 친윤 5인방과 한남동 7인방이 있었습니다. 특히 친윤계는 비상계엄 이후 윤 씨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당내 지적에도 접점을 유지하며 보수 규합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며 친윤계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려워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유진입니다. 갈게요. 네,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사실 명태균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대통령 신분에서는 사실 내란과 외란 이 부분만 조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다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명태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스탠스도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결정도 안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거불권을 하거나 받아들이면은 당연히 어느 한쪽에서 이제 반발이 극심할 테고 네. 조기 대선을 좀 핑계로 그냥 이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검찰에서 이제 김건희 씨를 이제 조사할 거라고 좀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도이치모터스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중앙지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명태균 게이트를 이제 중앙지검에서 하는 건데 사실 좀 국민의 입장에서는 믿기 신뢰가 이제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특검법이나 이런 거는 좀 네. 통과를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특검이 답이 될 텐데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왜 그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는지까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고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디올백 받았던 네. 그 명품관 수수 그리고 공천 개입. 공천 개입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최상병 사건도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있고요. 양평 고속도로
예, 그 노선 변경 등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많이 이제 거론은 안 되고 있고 그냥 다들 의혹 제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주가 조작한 것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이에요. 왜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거냐면 삼부 토건이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었죠. 네. 삼부 토건이 문제가 됐을 때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삼부 토건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그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씨가 해외에 나가서 그 발언을 해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폭등합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씨가 뭐 양자 기술, 국방 기술, 뭐 방위 산업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 내부에서 이제 그 기업들이 그 관련된 기업들이 갑자기 주가가 폭등하거든요. 여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하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밝혀진 취재를 삼부토건 외에 말씀하시는 네? 거죠. 밝혀진 삼부토건 외에. 네, 말씀은 그러니까 패턴이 비슷해요. 패턴이 이 기업들이 그 관련 그 기업들이 네. 갑자기 이제 왜 이 기업들이 갑자기 뜨는지 모르는데 이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그리고 윤석열 씨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MOU를 맺었다 아니면 뭘 했다라고 하면서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갑자기 주가가 폭등해요. 그러고 나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기의 범죄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작전을 하는 상장 폐지라고 나면은 더 이상 추적도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계속 왕왕 발생을 해왔는데 이게 그러면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수사가 될 것인가?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예요. 네. 일부는 수사가 된 것으로도 제가 지금 취재가 되는데 네. 그 취재된 과정에서 이 관련성이 없는 부분만 마무리하고 종결을 한 사건도 봤거든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걸 수사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저희가 또 취재에서 밝혀낼 부분이기도 하지만 검찰은 원래 이제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강하게 그 칼날을 휘두르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이제 대선에서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이제 줄을 서는 거 아니냐, 또 약간 이런 비판도 말도 나오거든요. 근데 검찰이 자기 존재감을 이제 일으키기보다는 문제된 사안에서 명명백백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사실상 재표결 과정에서 이전에 모든 특허법들이 재결되지 못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상 친한계의 의원들이 탄핵대처럼 나서줘야 되는 일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선에 나가게 되면 사실상 오히려 이걸 재의결시킴으로써 당내 당원들의 반발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재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한덕수 대행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자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거부권 행사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댓글에서도 뭐 최상목을 비롯해서 한덕수, 심우정 뭐 심판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아까 계속해서 올라왔었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최상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됐고 한덕수와 이제 심우정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윤석열 씨가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파면이 됐으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다시 추진할까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본회의에서도 최상목 탄핵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일부는 탄핵안 가결시켜야 된다,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상 다수는 최상목 탄핵안을 좀 통과시키기에 좀 아직 이르다 아니면 어렵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법사위로 다시 해서 법사위 내에서 다시 조사를 진행하도록 조치를 시켰고 왜냐하면 향후 대선 일정을 시작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비판받고 있는 지점이 개인적으로 뭐 비판할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비판받고 있는 지점이 왜 이렇게 국무위원들 줄 탄핵하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선 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또다시 최상목, 한덕수 이런 대행을 탄핵을 시킨다는 길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중도층 내부에서 이거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최상목 탄핵을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탄핵은 실적 어렵다라고 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좀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딸의 외교부 연구원 특혜 채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좀 더 심각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조국의 거울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외교부 장관도 별다른 답변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합격됐던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때문에 탈락하게 된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지금 밝혀진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누가 여기 개입을 했는지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예전에 조국의 거울로 다시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뭐 부인도 수사해야 되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본인도 수사해야 되고요. 딸이 다녔던 대학교도 수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딸이 갖고 뭐 인턴을 했던 인턴 기관들도 다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작된 거 없나? 그리고 이 조작된 내용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미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반발하지 않고 수사를 다 받고 지금 형을 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그만큼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런 검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수사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상무 부총리에 대해서는 좀 탄핵을 실제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 대표가 만류했다는 좀 전해지는 말이 있거든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중단을 시키고 이제 사실상 안 할 것 같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관해서는 뭐 탄핵 이야기도 나오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조국만큼만 털어라. 조국만큼만 털어봐라.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또 거울 치료를 해보면은 과연 이 문제가 사실 채용 비리라는 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네. 누군가 어디를 갔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데려왔어, 알아서 데려왔어 라고만 말해도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엄정한 수사, 그리고 뭐 감사원이나 이런 데 이제 수사가 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좀 공정한 수사나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정함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 그만큼만 해라,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식 질문인 다음 주 전망 짧게 듣고 오늘 방송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국민의힘의 분열이 정말 다음 주에 핫 이슈일 거다. 친윤계와 친한계 대립이 2차로 하는 건데 60일밖에 대선이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이게 이렇게 화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손절 엔딩을 좀 맞이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시끄러워질 거다. 네. 다음 주부터. 네. 조용하다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용하다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제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세가 약해졌어요. 심지어 어제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파면이 나오자마자 저는 이분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시던데요. 네, 반응이 너무 이제 연기 톤이었어가지고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직접 하셨잖아요. 이런 편집됐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뿌행 이런 느낌으로. 뿌행 느낌이에요. 근데 연기 톤이었는데 저는 그 극우 세력들 대부분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함에도 이제 지지자들을 이렇게 밀어붙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 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거품이 빠지는 시기라서 잠깐 동안 소강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조용히 이제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두 분 다 이제 국민의힘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좀 민주당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좀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 당대표직 사퇴 이후 좀 더 가벼운 행보를 좀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파면 선거 이후에 긴급 입장문 발표했잖아요. 네. 핵심 내용은 이제 국민 통합과 이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국민 통합, 특히 당내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비명계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고, 그 고리가 아마 개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헌을 좀 앞으로 조금씩 내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언제 봄이 오나 했는데 사실 윤석열 씨 파면으로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그래도 봄은 조금 온 것 같습니다. 서울은 아직 만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역에 따라서는 또 벚꽃도 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좀 불안감을 좀 떨쳐내시고 이번 주말은 남은 시간 좀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도 저희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